우리나라 삼국지. 제48부 장수태왕의 평양천. 서력 413년 광개토 태왕의 유명에 따라 태자 거련이 제20대 고구려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장수태왕이었다. 장수태왕은 등극하자마자 고타하를 대대로에 임명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명림자부를 비롯한 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대로란 고구려 제1의 관동으로 국정을 총괄하는 수상직이었다. 이는 귀족회의인 제가회의의 추대에 의해 왕이 지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비록 태왕이 임명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귀족들의 결정을 추후 승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간혹 외부에 동망 있는 인물을 맞아들여 그에게 국정을 맡기더라도 대대로의 직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태왕이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변방의 평민 출신인 고타에게 대대로를 제수한다는 왕명을 내렸으니 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명림자부를 비롯한 대신들은 태왕에게 나아가 이 일의 불가함을 탄원했다. 하지만 장수태왕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장수태왕은 비록 20도 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심계가 깊었다. 그는 아버지인 광개토 태왕이 고타하를 곁에 두라고 한 연유를 알고 있었다. 고타하는 광개토 태왕을 보조하여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운 명장으로 오랫동안 대장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고구려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철기군은 바로 고타하에 의해서 키워진 군대였다. 이제 갓 태왕 위에 오른 장수태왕이 선태왕처럼 국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군의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고타의 힘이 꼭 필요했다. 장수태왕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대제국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 여겼다.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주변의 강국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뭉치게 할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야말로 그가 맡아야 할 역할이었다. 하지만 귀족 세력들은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들이 태왕의 뜻에 반기를 들고 나섰을 때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타하는 태왕이 뜻을 펼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조력자였다. 장수태왕은 자신의 뜻대로 평민 출신의 고타하를 대대로의 자리에 앉혔다. 이때부터 고구려의 귀족들은 태왕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그동안 태왕과 함께 국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귀족 세력을 무시하는 처사였으므로 그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장수태왕은 태왕의 권위로 이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본격적인 체제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껏 광개토 태왕의 원정으로 인해 영토는 크게 늘어났지만 중앙과 새로 편입된 지역들 간의 연계는 아직 밀접하지 못했다. 장수태왕은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곳에는 지방관인 욕사를 직접 파견했고 부족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는 그들의 자치를 인정함과 더불어
족장이나 왕의 자제들을 도성으로 불러 태학에서 유학하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 장수 태왕은 내실을 다지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국내의 정세가 안정이 되어야만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변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는 일보다 이미 얻은 지역들을 고구려의 체제 아래 완전히 편입시켜 어느 곳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태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관료체제를 구축했고, 도로와 수로를 정비하여 나라의 부가 지역 곳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장수 태왕의 정책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고구려의 도성은 온 천하의 상인과 물산들이 모이는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변모했고, 주변 각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정치의 중심이자 문화의 보고로 성장해 갔다. 어둠을 틈타 바삐 움직이던 사내의 발걸음이 어느 대갓집 소설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사내를 안내해서 후원의 밀실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비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서 오시게, 우공. 어둠을 털어내고 있는 사내는 바로 우부상이었다. 그는 지장으로 유명했던 운하굴의 손자였다. 커다란 풍채에 어울리는 풍성한 수염을 늘어뜨린 명림자부는 우부상을 반갑게 맞이했다. 우부상이 자리에 앉자 명림자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이제 모두 모인 듯하니 내가 그대들을 이곳으로 부른 연유를 말하겠소. 우부상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은밀히 집으로 찾아오란 명림자부의 전가를 받고 지피는 것이 있었다. 사실 우부상이 늦은 이유도 이 자리에 참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태왕을 어리게만 보고 방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이요. 진작에 고타화를 몰아내 거련의 양팔을 잘라버렸다면 그가 지금처럼 겁없이 칼을 휘둘러댈 수 없었을 것이요. 지금 태왕은 고구려의 정신을 망각한 채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있어. 선왕의 유지는 분명 서토를 제패하고 만방의 고구려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그런데 태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그의 잘못을 일깨우려는 신하들은 예외 없이 파직을 당해 조정에서 내쳐지고 있어이다. 이러다간 우리 귀척들 역시 폐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방기한다면 나중에 선태왕을 어찌 배울 것이며 조상들에게는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태왕을 몰아내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리 해야겠지요. 명림자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귀족들 역시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려는 듯 살기찬 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우부상은 방 안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부상은 그들의 음모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반박할 수가 없었다. 만일 이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결코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듯했다. 그래서 우부상은 할 수 없이 거사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명림자부의 집을 빠져나온 우부상은 가슴속에 밤공기를 가득 몰아넣으며 한숨을 돌렸다. 조금만 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질식하여 쓰러졌을 것이다. 정신이 좀 맑아지자 새삼 두려움이 밀려왔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어둠 속에 숨고 싶었다. 파수를 도는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만이 가끔 정적을 깼다. 이미 밤이 깊었는지 사방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오부상은 참기 어려운 적막감 속에서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우부상의 조부인 운하굴은 집안의 장손인 우부상을 특히 아껴서 지방에 부임할 때에도 항상 데리고 다니며 곁에 두고 훈도를 했다. 광개토 태왕이 백제를 굴복시키고 태하 이서 지역에 7개 성을 새롭게 쌓을 때 운하굴은 수사로서 이 일을 감독했다. 그래서 우부상도 조부와 함께 한올의 관사에서 지냈다. 이제 소년의 틀을 벗어던지고 청년의 혈기방장한 옷으로 갈아입은 우부상은 거칠 것 없이 군내를 돌아다니며 말썽을 일으켰다. 사냥을 한답시고 함부로 경작지에서 말을 달린다거나 가축을 상대로 활을 쏴대기도 하고 아첨하며 따르는 왈자패들과 더불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희롱하기 일쑤였다. 수사의 망나니 손자에 대한 악소문은 순식간에 군 안에 퍼져나갔고 결국 조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운하굴은 조용히 오부상을 불렀다. 오부상은 조부의 부름을 받고 불벼락이 떨어지리라 예상했다. 이는 그가 바라던 바였다. 청춘의 격정에 마음을 빼앗긴 청년은 조부에 대한 적개심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조부의 존재에 격렬한 반항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이처럼 궁벽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매일처럼 경당의 돌을 지겹게 늘어놓는 할아버지야말로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었다. 오부상은 도성에서 누리던 화로운 생활이 그리웠다. 그는 조부가 자신을 꾸짖으면 보기 좋게 대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오부상은 속으로 결의를 다지며 조부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을 할아버지를 상상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운하굴의 얼굴은 무심하다 못해 평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왔구나. 어서 앉거라. 내 그동안 공사에 바빠서 너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 같구나. 조부가 예상과 달리 다정하게 맞이하자 우부상은 자칫 마음이 누그러질 뻔했다. 우부상은 애써 마음을 독하게 먹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인일로 소선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축성을 살피러 가는 길에 들판을 바라보니 탐스럽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꽃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더구나. 화무 11호이란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 조부는 점점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었다. 우부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저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십니까? 차라리 호통을 치십시오.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우부상은 감정을 주체치 못하고 마구 내뱉었다.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것이 도성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허송세월만 할 따름입니다. 운하굴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너의 눈에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더냐? 나는 네가 그들의 마음을 담기를 바랬다. 하찮은 무지렁이들을 마음에 담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지로이라 말하는 저들이 곧 이 나라이니라. 할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리도 우월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엄연히 태왕 폐하이시고 그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 귀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무지한 것들이 이 나라라니요? 그 무슨 가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우부상은 만나는 사람마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허리를 숙이고 친근하게 대하는 운하굴의 행동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공경하라 했지만
오부상은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람은 모름지기 정해진 운명을 타고나는 법이었다. 자신이 귀족의 신분이라면 이는 하늘이 내려준 특권이 아니겠는가. 네가 그리 믿고 있는 권력이란 저 들판의 꽃과 같고 백성들은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과 같으니라. 대지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지만은 저 꽃들을 보아라. 채 열을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헛된 권력을 탐하지 말고 대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라. 저는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저 가지지 못한 자가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늘어놓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도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명림씨라고 그 영화가 영원하리라 생각하느냐? 권력은 탐욕을 부르고 그것이 스스로를 망치는 법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한 부귀영화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이곳에서 자중하며 진정한 동량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저부의 충고는 오부상에게 있어 귓가를 스쳐가는 산들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오부상은 결국 자중하란 할아버지의 간곡한 충고를 뿌리치고 도성으로 말을 달렸다. 그리고는 운하굴이 상심한 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오부상은 2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에 와서 할아버지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비롯한 귀족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좌우할 위치에 올라섰지만 자칫 행동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귀족들은 고인물처럼 공이 있건 없건 간에 대를 이어 막강한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신들이 썩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 오부상이 다른 귀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거센 물결에 휘말렸기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저 한없이 흘러가다가 바위에 쓸려 갈기갈기 찢길 것이었다. 명림자부를 비롯한 귀족들의 거사는 그 불꽃을 피우기 전에 사그라들 운명이었다. 고타는 이미 각 귀족들의 집에 첩자를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고타는 급히 이 사실을 장수 태왕에게 보고했다. 태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피바람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 비록 역심을 품기는 했지만 이들은 누대에 걸쳐 나라에 공이 있는 집안이었고 조정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신하들이었다. 만일 이들을 모두 처단한다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장수태왕이 추구하는 바는 혼란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그러므로 되도록 이번 일을 시끄럽지 않게 끝내고 싶었다. 태왕은 오래도록 고심한 끝에 고타를 불러 영을 내렸다. 장수태왕의 말을 들은 고타는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장수태왕의 심계는 어느새 고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범상치 않은 경지에 올라 있었다. 며칠 후 명림자부를 비롯한 대신들이 그동안 은밀히 길러온 사병들을 이끌고 밤을 틈타 궁으로 쳐들어갔다. 궁문의 수문장 역시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렵지 않게 편전 앞에 당도할 수 있었다. 편전 앞마당에는 횃불만 타오르고 있을 뿐 근위병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선두에 선 군사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머뭇거리자 명림자부가 나서며 사기를 돋웠다. 그처럼 대단한 척하던 근위병들이 이리도 겁이 많은 줄은 몰랐군. 우리 군사들의 외침 소리만 듣고도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다니. 군사들은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마음껏 근위병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명림자부만은 웃지 않았다. 군사들이 편전으로 뛰어들려 할 때 갑자기 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지며 사방에서 활을 든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사이로 한 장수가 나서며 외쳤다. 감히 영모를 꾀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불빛의 얼굴을 드러낸 장수는 바로 도성의 방위를 맡고 있는 대모달 아불화상이었다. 그는 아불파연의 손자이자 장수태왕의 신복 중 하나였다. 아불씨 집안은 대대로 충신열사를 배출하여 왕실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용맹한 무사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불화상은 한자로 장창을 들면 도성 안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평판을 듣는 맹장이었다. 반군은 그가 내뿜는 기에 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아불화상의 명에 따라 궁수들이 화살을 매긴 채 점점 호위를 좁혀왔다. 만일 도성 수비대가 미리 알고 매복해 있던 것이라면 고작 1000여 명 정도의 반군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손쉬운 성공에 들떠있던 명림자부의 얼굴은 소태를 씹은 듯이 일그러졌다. 이대로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아불화상은 반군이 충분히 겁을 집어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군사들이 머뭇거리자 당황한 명림자부는 황급히 외쳤다. 저자의 말에 속지 마라. 영모를 꾀한 자를 어찌 살려두겠느냐. 이는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수작이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우부상이 명림자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지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저들에게 명분과 기싸움에서 진 것이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대장부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소. 더는 쓸데없이 부하들을 희생시키지 맙시다. 우부상이 먼저 손에 들었던 칼을 내던졌다. 그러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들이 뒤를 따라 창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명림자부 혼자 대항할 수도 없었다. 명림자부는 손에 힘이 풀렸는지 칼자루를 놓쳤다. 칼이 돌 위에 떨어지면서 오싹한 금소금이 들렸다. 반군들은 차례로 그 자리에 꿇어앉았다. 그 사이로 우뚝 서 있는 귀족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불화상은 군사들에게 명해 그들을 포박하도록 했다. 귀족들은 하나씩 보승에 묶여서 끌려나왔다. 우부상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아불화상의 앞을 지날 때였다. 아불화상이 주위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에게 다가와서 속삭였다. 수고했네. 자네가 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동족들 간에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 걸세. 우부상은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발걸음을 옮겼다. 떠내려가던 우부상은 극적으로 강물에 드리워진 나뭇가지를 잡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며칠을 고민한 우부상은 어릴 적 친구인 아불화상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살길을 물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예언대로 이번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리라 여겼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우부상과 아불화상은 둘도 없는 지우였던 조부들로 인해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냈다. 그들의 이름에 똑같이 상이란 자가 들어간 이유 역시 안을지교에 뒤질 것 없는 조부들의 우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너무도 차이가 있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며 풍류를 즐겼던 우부상과는 달리 아불화상은 학문과 무예에만 정진했으므로 차츰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됐다. 우부상은 아불화상을 답답한 인물이라고 타박했고 아불화상은 화려한 겉모습만을 쫓는 우부상을 천박하다 멀리했다.
이처럼 의기투합했던 조부들과는 달리 이들은 화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릴 때 쌓아둔 서로에 대한 의리만은 아무리 사이가 벌어졌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부상은 결코 지기 싫었던 아불화상에게 고개를 숙였고 아불화상 역시 아무런 말 없이 그를 살릴 방책을 모색했다. 아불화상은 일단 코타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코타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장수태왕은 반군을 함정에 빠뜨릴 계책을 세웠던 것이다. 장수태왕은 아불화상에게 군사를 이끌고 궁성 깊숙이 매복하게 한 후에 반군이 궁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아불화상은 우부상 덕분에 반군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우부상은 궁 안으로 들어선 후 반군을 수비군이 매복하고 있는 편전 쪽으로 이끌었고 이들이 포위된 상태에서 먼저 칼을 던짐으로써 궁지에 몰린 반군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귀족들의 반란은 손쉽게 제압됐다. 태왕명으로 궁 밖에 이야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반이 일어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장수태왕은 명림자부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후에 그를 집안에 위리에 안치했다. 다른 귀족들 역시 관복을 벗고 야인이 되어야 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장수태왕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해가는 수순 정도로 여겨졌다. 성벽은 오랜 풍상을 견디어낸 노인의 살가죽처럼 군데군데 패이고 헐어 있었다. 장수태왕은 성벽의 돌들을 하나씩 어루만졌다. 풍상에 다듬어진 돌들은 징그러울 정도로 미끈거렸다. 성벽에 남겨진 무수한 상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백 년 동안 이 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다. 하지만 종달새의 둥지로는 대붕을 품을 수 없는 법이었다. 고구려는 더 이상 예전의 고구려가 아니었다. 이제 불어난 몸집을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옷이 필요했다. 도성으로서의 환도성은 이제 작아져 입지 못하게 된 옷처럼 추억의 장에 고이 담아두어야 했다. 태왕의 깃발이 성벽에 꽂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깃발은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기 위해 비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했다. 순시에서 돌아온 장수태왕이 어전회의에서 천도를 발표했다. 좌우에 시립해 있던 대신들은 날벼락을 맞은 듯 한동안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림자부의 난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귀족들의 기세가 꺾이고 태왕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긴 했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바였다. 정신을 가다듬은 태대형 연부계가 아뢰었다. 환도성은 수백 년 동안 도성의 역할을 해온 성지로 웅원한 기상이 깃든 곳이옵니다. 어찌 이곳을 버리고 쉽게 천도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자 대대로 고타가 나서며 말했다. 이번 천도로 인해 환도성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요.
환도성은 언제나 우리의 성지로 남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정신은 우리 후손에게 계승될 것이요. 다만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해야 할 시점이므로 그 중심인 도성은 자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정치와 교역의 중심지로서 사방으로의 교통이 용이해야 하오. 그런데 환도성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지키기에는 유리하나 수치 기반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바다와 멀어 제해권을 장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기 이를 데 없소. 우리 고구려는 앞으로 주변국을 모두 제압하고 천하 만방에 그 이름을 떨쳐나갈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곳으로 도성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소. 천도를 놓고 이에 찬성하는 신하들과 반대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편전하는 격렬한 논쟁으로 소란스러웠다. 한참 이를 지켜보던 장수태왕이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들 하시오. 태왕의 명이 들리자 대신들은 일시에 입을 다물었다. 사방에서 묘한 정적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왔다. 재임이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이에 대해 또다시 나서는 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리겠노라. 태왕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다. 만일 영을 어기고 입을 연다면 당정이라도 칼날이 목을 파고들 것만 같았다. 대신들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편전하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정적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어느 곳을 마음에 두고 계시옵니까? 대주부 을사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양으로 정했소. 평양은 옛 조선의 중심으로 넓은 평지를 끼고 있고 폐수가 흘러 해상과 육상을 통한 교역이나 수송의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경작지가 있어 그곳에서 산출되는 식량으로 도성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러 면으로 볼 때 고구려의 무궁한 앞날을 위해서는 평양으로 천도해야 하겠소. 장수태왕은 단호하게 천도의 이유를 밝혔다. 장수태왕의 의지가 확고하고 천도의 당위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귀족들도 더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설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만일 천도를 하게 된다면 수백 년 동안 환도성을 무대로 쌓아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다. 장수태왕이 천도를 결심한 이후로 도성의 입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귀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명림자부의 난 이후로 귀족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는 했지만 약간의 빈틈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이빨을 드러낼 우려가 있었다. 장수태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력 기반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평양성으로의 천도는 귀족들의 근거지인 국내성을 떠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장수태왕은 이를 통해서 태왕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리하여 천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미리 보아두었던 대성산 일대의 풍성터를 닦고 대성산성과 안학궁을 짓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주위에 청호동산성, 청암도성, 고방산성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도성을 수호하도록 했다. 서력 427년 장수태왕 15년 몇 해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자 장수태왕은 태왕궁의 식구들과 대소신료들 그리고 그 식솔들을 비롯해서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환도성을 떠나 평양성으로 향했다. 환도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불화상을 성주로 삼아 지키도록 했다. 이리하여 환도성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고구려의 힘을 사방에 떨치는 평양성 시대가 도래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토성을 옮겼다는 보고가 들어가자 주변의 나라들은 그 저희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경계를 강화했다. 특히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남방에서는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전도한 목적이 남진을 위한 포석이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도 신라는 눌지왕이 등극하면서 고구려와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지난날 광개토 태왕은 왜적을 평정하고 신라를 구원한 후에 내무왕에게 실성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하슬라를 방문했던 광개토 태왕이 실성을 남겨놓고 고구려로 돌아가자 내무왕은 실성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지만 광개토 태왕이 두려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미 고구려의 막강한 힘을 확인한 신라의 귀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실성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실성은 광개토 태왕의 후광을 이용해서 신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력을 형성했다. 이듬해 연로한 내무왕이 임종을 맡게 되자 보반부인은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 당시 큰 왕자인 눌지가 겨우 5살이었고 그 아래 복호와 미사은은 더욱 어린 나이였으므로 실성이 딴 마음을 품는다면 당해낼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실성은 왕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빌미로 추종 세력들을 이끌고 궁을 점령한 후에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실성왕은 광개토 태왕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다. 실성왕은 내무왕의 왕자들이 크면 분명 왕위를 넘보리라 여기고 애초에 이를 막기 위해 왕자들을 멀리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군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왜군이 또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였다. 한예 관부가 세워져 이들을 관장했지만 광개토 태왕의 군대가 물러간 마당에 한예 관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실성왕은 왜군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화국과의 화친을 모색했다. 실성왕은 대화국에 사신을 보내어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고 볼모 교환을 청했다. 대화국왕은 흔쾌히에 동의했다. 두 나라가 화친 조약을 체결하면서 실성왕은 미사은을 볼모로 보냈다. 실성왕은 이를 통해서 왜군의 침입을 막는 한편 골칫거리인 왕자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와 대화국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화국의 인덕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서방 정벌에 여념이 없는 틈을 타서 미사은을 별궁에 가두고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쳤다. 다행히 왜군은 명활성에서 신라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퇴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그들은 대마도에 병영을 두고 병기와 군수품을 비축하여 신라의 변경을 간헐적으로 침노했다. 이에 분노한 실성왕은 왜적의 근거지를 뿌리 뽑겠다며 정예군을 보내 대마도를 토벌하려 했다. 이때 서불한 미사품이 나서서 말렸다. 신이 듣건대 무기는 흉한 물건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해싸웁니다. 바다를 건너 적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옵니다. 만일 실패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질 테니 차라리 험난한 지형에 요새를 쌓아 그들이 오면 막아내고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면 나아가 싸워 물리치는 것이 낫사옵니다. 이것은 소위 내가 남을 끌어당길지언정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상책이옵니다. 실성왕은 그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외국 정벌을 포기하고 서불한 미사품으로 하여금 해안 곳곳에 요새를 세워 왜군의 침입에 대비토록 했다. 이때 백제와 가야도 호시탐탐 신라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
실성왕은 믿을 곳이라고는 고구려밖에 없었다. 그 당시 마침 광개토 태왕이 타계하고 장수 태왕이 즉위하자 실성왕은 충성의 맹세로 왕자 폭호를 볼모로 보냈다. 광개토 태왕이 돌아가자 남방의 나라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그 사이에는 간간히 대화국과 신라의 국지전만이 펼쳐졌다. 한편 내무랑의 장자인 눌지는 단아한 용모에 군자의 풍모를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다. 실성왕은 늠름한 눌지를 보며 위협을 느꼈다. 실성왕은 자신의 호위무사인 당계를 불렀다. 당계는 고구려 사람으로 얼굴은 호랑이상의 곰 같은 억센 팔과 통나무처럼 굳센 다리를 가진 자였다. 그의 웅대한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괴력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충분했다. 실성왕은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있을 당시에 당계를 만났다. 그 시절 실성이 무료함을 참지 못해 환도성 저자를 구경하러 나섰을 때였다. 실성은 당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고구려의 풍물들을 구경하는 것을 즐겼다. 그래서 종자를 앞세우고 저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때 갑자기 저자의 한쪽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싸움 났다! 사람들은 우르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몰려갔다. 실성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람들을 따라 그곳으로 달려갔다. 구경꾼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한 사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사내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사내를 둘러싼 자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서 쉽사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사내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먼저 몸을 날려 가까이 서 있던 자의 목을 잡아챘다. 사내의 몸집은 바위처럼 웅장했지만 몸놀림은 마치 봄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비처럼 가벼웠다. 사내가 10여 명이나 됨직한 사람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것은 일순간이었다. 실성은 사내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실성이 옆에 서 있던 장사치인 듯한 자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장사치가 딱하다는 듯이 실성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니 저자에서 단계를 모른단 말이오? 난 이곳이 초행이라 그렇소. 저 사람은 이 저자에서 힘으로 첫손에 꼽히는 단계라는 자요. 환도성을 통틀어 단계를 누를 역사는 아마 없을 것이오. 실성은 종자를 시켜 단계의 뒤를 따라가서 거처를 알아보게 한 후에 자신은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다. 얼마 뒤 종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그 자는 저자 끝 종로 옆에 있는 움막에 산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종자가 전한 말에 따르면 단계는 비록 저자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변에 칭송이 자자하다 했다. 다음 날 실성은 예물과 함께 술과 고기를 챙겨서 단계의 움막으로 찾아갔다. 단계는 마침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실성의 방문을 받았다. 단계가 실성을 보고 의아하여 물었다. 그 귀하신 분 같은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소? 실성이 공손히 말했다. 어제 저자에서 그대의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무례를 범했구려. 단계가 웃으며 말했다. 흠모라니. 나는 그저 저자의 남봉꾼에 지나지 않소.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상관없소. 그대를 만날 수 있어 기쁠 뿐이요. 실성은 단계에게 약간의 검은 폐물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단계는 폐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종자의 손에 들린 술과 안주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그 손에 든 것이 술이 아니요. 그거나 내주시구려. 단계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내였다. 실성은 즉시 종자에게
가져온 술과 안주를 풀도록 했다. 실성과 단계는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고 벗이됐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단계가 실성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 일에 얽매이기 싫어 바람처럼 이것저것을 떠돌며 살고 있어. 하지만 공이 이처럼 나를 알아주는데 내 어찌 이 몸을 아끼겠어. 언제든 나를 찾으면 한달음에 달려가리다. 이후로도 실성은 자주 단계를 찾아 술잔을 기울이며 우위를 다졌다. 세월이 흘러 실성은 신라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고 단계는 실성왕의 부름을 받고 금성으로 와서 별궁에 머물렀다. 실성이 단계에게 은밀히 말했다. 나는 왕자 눌지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네. 그를 없애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에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야. 자네가 힘을 좀 써주게. 단계는 실성의 변한 모습에 저기 실망했다. 지난날 패기가 넘치고 웅대한 포부를 지녔던 영웅은 사라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바심을 치고 있는 소인배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단계는 오랜 버신 실성왕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단계는 복면을 하고 야음을 틈타 눌지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밤이 늦었건만 눌지의 방에는 아직도 불이 밝혀져 있고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 단계는 칼을 빼들고 반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눌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야심한 밤에 나를 찾아왔는가? 목소리에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매일 만나는 벗을 대하는 듯한 음성이었다. 단계는 칼을 쥐었던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자 눌지의 모습이 단계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단계의 눈에 비친 눌지는 단아한 용모와 명랑한 기상이 넘치는 군자였다. 순간 단계는 자신이 눌지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대의 임금이 나에게 그대를 해하라 하였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구려. 내가 그냥 돌아가지만은 앞으로 몸조심을 해야 할 것이요. 단계는 몸을 돌려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단계는 눌지의 집을 빠져나온 뒤 곧바로 금성을 떠나 고구려로 향했다. 단계는 길을 걸으며 실성은 예전에 불운한 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성은 단계가 떠난 후에도 여러 차례 눌지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위협을 느낀 눌지는 고구려의 지나친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오부의 귀족들을 은밀히 선동했다. 그 당시 신라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눌지는 나라 안의 반고구려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실성왕 16년 5월 눌지는 드디어 오부의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다. 실성왕은 급히 달아나려 했지만 궁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부의 군사들에게 잡혀 목숨을 잃었다. 이리하여 눌지는 내무랑이 돌아간 지 16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출연 이완호, 황원, 권혁수, 정기항, 이정구, 탁원재, 송두석, 김익태, 문관일, 원호서,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 48부 장수태왕의 평양천.